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주차에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분류 방법과 어떤 인공지능 분야가 연구되고 있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해서도 공부해 보았고,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각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서 중요한 분야인 기계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의 개념과 동작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기계학습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공신경망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방법을 모두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한 것이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추출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어떤 지식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 기계학습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대상 업무의 전문가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달받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프로그램 작성의 논리적인 바탕이 됩니다. 대상 업무가 복잡해지면 그에 따른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비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계학습은 대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학습하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여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기계학습 소프트웨어에 의해 진행되므로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새롭게 학습을 진행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해결할 문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문제라면 이미지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가 예측 문제라면 주가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고도로 정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교과서가 오탈자 투성이고 교과서의 내용도 오류가 많다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추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학습 데이터의 형태,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 중에 인공신경망, 특히 심층신경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신경망과 심층신경망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학습 데이터로부터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앞 단계에서 구축된 모델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실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주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알파고라면 새로운 상대와 바둑을 둘 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을 만드는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둑을 두는 알파고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시다. 먼저 필요한 것이 학습 데이터와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바둑을 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바둑을 두는 것에 관한 데이터, 즉 바둑 기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응용 문제에 따라 선택하게 됐는데 알파고에는 심층신경망과 딥러닝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학습 알고리즘이 준비되었으면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에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는 슈퍼컴퓨터 또는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심층신경망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가 제공되어서 좀 더 빨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좋지 않으면 학습 알고리즘이나 학습 데이터를 수정하여 학습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학습이 끝나게 되면 학습 단계에서 만들어진 바둑 모델을 사용하여 알파고를 개발합니다. 이때 바둑 모델은 알파고 시스템 내에 포함되지만 교체하기 쉽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바둑 모델이 학습되었을 때 새로운 바둑 모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알파고 시스템은 새로운 바둑 기사와 새로운 바둑 시합을 둘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인공지능은 지식의 구축 과정과 함께 문제 해결에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능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을 통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확보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보된 데이터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이 데이터가 학습에 유용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어진 문제에 따라 사용하는 기계학습 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기법마다 최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문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알맞게 기계학습 기법을 선택하면 다른 기계학습 기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계학습이 잘 수행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가 없으면 수행된 기계학습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제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계학습으로 만든 모델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할 때 그 모델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쉽게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학습 방법의 종류에는 이 그림처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반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제약을 만족하는 학습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도학습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에서
출력 데이터 부분을 레이블 또는 태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작성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반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미리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서는 10가지 종류의 이미지가 수천 장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잘 되었다면 카메라로 찍은 새로운 이미지를 입력으로 제시했을 때 미리 정한 10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례로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위해서 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 사진에서 바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에서 번호판 부분을 인식하는 작업과 번호판에서 각 글자와 숫자들을 분리하는 작업, 분리된 글자나 숫자를 인식하는 작업으로 나누어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기계학습으로 구현을 한다면 각각의 작업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학습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도학습의 장점은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정답이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도학습의 단점은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입력과 출력 레이블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데이터 확보에 비용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학습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응용 시스템의 성능은 올라가는 데 비해 학습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굳이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이 입력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도학습보다는 학습 데이터를 모으기가 쉬운 편입니다. 비지도 학습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로는 군집화와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군집화는 이미지들 간의 유사들을 보고 유사한 것들을 집단으로 묶는 응용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응용에서는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들을 분류 없이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고 비지도 학습을 거쳐서 사진들을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으로 군집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반지도 학습입니다. 반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중간에 해당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응용 문제에 따라서 꼭 지도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모으기가 쉽지 않지만 비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용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도 학습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모델을 비지도 학습으로 성능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 특성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입니다. 강화 학습은 특정 환경에서 시스템의 행동과 이에 대한 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상황별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강아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면 강아지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응용 시스템이 특정 입력에 대해 바람직한 결과를 출력하면 보상이 되도록 만들어 두고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시스템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즉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의 주요 응용 분야로는 로봇, 게임,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도
강화 훈련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용 시스템의 출력 형태에 따라 주요 문제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 미리 정해진 몇 개의 그룹으로 대응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를 위해서는 지도학습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류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이항 분류와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다항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항 분류의 사례로는 어떤 입력에 대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하는 것과 전달되는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것,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항 분류의 사례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10가지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하는 이미지인지 분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필기체 이미지로부터 0부터 9 사이에 어떤 숫자인지 분류하는 것도 다항 분류의 유명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회귀 문제는 여러 자료들 간의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추정,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입력된 값에 대해 출력값이 실수인 함수를 찾는 지도학습 문제입니다. 여기서 찾는 함수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작은 오차를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회귀의 사례로는 어제까지의 주가를 바탕으로 오늘의 주가를 예측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같은 어떤 그룹이 아니라 주가 자체를 실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들의 유사성에 따라 군집으로 나누는 군집화 문제입니다. 군집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을 사용합니다. 주요 사례는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의 유사도를 보고 유사한 것들을 집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때 집단의 개수를 학습 전에 미리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신경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생리적 활동에 기반한 계산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공신경망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 동작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수학 계산식입니다. 인공신경망을 간단하게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수가 86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뉴런들은 주변의 다른 뉴런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물질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합니다. 바람직한 연결에 대해서는 그 연결이 좀 더 강화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연결에 대해서는 그 연결이 약화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학습을 할 때 두뇌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뉴런을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뉴런은 세포체와 수상돌기라고 하는 섬유 몇 가닥, 축삭돌기라고 하는 긴 섬유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축삭돌기 끝에는 축삭 말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삭 말단과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는 서로 연결고리가 되며 이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전달하면서 두뇌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물질을 주고받는 것을 모방하여 이 그림과 같은 퍼셉트론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입력과 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중간 부분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을 합성하고 평가하는 일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그림의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이 그림에서 입력의 개수는 n개인데요. 이 의미는 몇 개라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입력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력되는 곳 바로 위에 1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1이라는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값은 가중치 W0와 곱해져서 편차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준점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W0부터 Wn은 가중치입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들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입력값과 대응되는 가중치 값이 곱해지고 그 곱한 결과를 모두 더해서 합성값을 만들게 됩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 수식에 따라 입력값과 가중치가 합성됩니다. 이 합성된 값은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출력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사용된 활성화 함수는 계산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함수 외에도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산함수의 동작 방식은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된 값이 0보다 작으면 0이 출력으로 나가게 되고 합성된 값이 0보다 크면 1이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값의 범위로 출력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활성화 함수로는 임계논리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임계논리 함수는 합성된 값이 0과 임계치 사이에서는 그 값에 비례해서 출력이 나가게 되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과 1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양과 음의 무한대 사이에 있는 입력값을 0과 1 사이에 있는 적당한 값으로 바꿔줍니다. 이 퍼셉트론에서 입력의 개수는 n개인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따라 입력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퍼셉트론의 출력의 개수는 단 한 개뿐입니다. 이 퍼셉트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중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중치에 따라서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결정되므로 이 가중치 값이 잘못 지정되어 있으면 이 퍼셉트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가중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를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연산인 AND 연산이라는 논리 연산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덧셈이나 곱셈이 두 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AND 연산도 두 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차이점은 입력과 출력에 0과 1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과 1만 있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x1과 x2는 입력값입니다. 이 입력값에 대해 y라는 출력값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곱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줄에서 x1은 0, x2는 0입니다. 0과 0을 곱하면 0입니다. 그래서 y 결과가 0입니다. 다음 줄에서 0과 1을 곱하면 결과는 여전히 0입니다. 그 다음 줄에서 1과 0을 곱합니다. 1과 0을 곱해도 결과는 0입니다. 마지막 줄에서 x1은 입력이 1이고 x2는 입력이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과 1을 곱하면 결과는 1입니다. 이와 같이 AND 연산은 디지털 세계의 곱셈과 그 연산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AND 연산을 퍼셉트론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x1과 x2에 입력이 들어오는 값은 0과 0, 0과 1, 1과 0, 1과 1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이 표처럼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중치 값을 미리 조정해 뒀습니다. W0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즉 합성하는 계산식에서 기준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다. x1과 곱해지는 w1은 1로 설정해 두었고 x2와 곱해지는 w2도 1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경우의 입력값에 대해 어떻게 결과가 계산되는지 수식을 보겠습니다. x1과 x2가 각각 0과 0일 때는 그 합성값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함수의 출력값은 0으로 결정됩니다. x1과 x2가 각각 0과 1 또는 1과 0일 때는 그 합성값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산함수에 의한 출력값은 0으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x1과 x2 둘 다 1일 때는 그 합성값이 0.5가 됩니다. 이번에는 계산함수에 의한 출력값이 1로 결정됩니다. 네 가지 경우의 계산 결과를 보면 AND 연산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셉트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AND 연산과 더불어 exclusive OR 연산이라는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AND 연산보다는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exclusive OR 연산은 두 개의 입력 중에 하나만 1이 될 때 출력이 1이 됩니다. 이러한 exclusive OR 연산을 위해서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아무리 조정해도 exclusive OR 연산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exclusive OR 연산은 AND 연산과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한 선형분리 불가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선형분리 가능한 AND 연산과 OR 연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연산과 OR 연산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직선으로 0과 1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clusive OR 연산에서는 0과 1을 직선으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0과 1을 분리하는 직선이 퍼셉트론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퍼셉트론으로 exclusive OR 연산을 못 풀게 되자 인공신경망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는 신경망 연구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퍼셉트론 여러 개를 연결한 다층 신경망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층 신경망은 이 그림처럼 퍼셉트론 여러 층을 쌓아서 만든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동그라미 3개는 입력층입니다. 입력층은 퍼셉트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입력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가운데의 동그라미 4개는 은닉층에 해당하는 퍼셉트론입니다. 각 동그라미는 앞에서 설명한 퍼셉트론처럼 동작합니다. 오른쪽의 동그라미 2개는 출력층에 해당하는 퍼셉트론입니다. 이렇게 다층으로 구성된 퍼셉트론은 exclusive OR 연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clusive OR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가 어려우면 은닉층의 퍼셉트론을 추가하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퍼셉트론의 개수가 많아지면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간단하게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이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은 여기에 있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각 학습 데이터의 입력값을 다층 퍼셉트론에 집어넣어 출력을 계산합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출력이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출력값과 원하는 출력값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은닉층에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은닉층과 입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한 번의 가중치 조정으로 다층 신경망에서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차가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1번부터 3번 단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복 횟수는 응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 회에서 수백 회에 걸쳐 가중치를 조정하며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복 1회를 F폭이라고 하며 이 횟수가 많아지면 다층 퍼셉트론을 좀 더 잘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출력층의 에러가 은닉층을 거쳐 입력층으로 전파되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므로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조정한 작업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학습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 차시에 배울 심층 신경망이 나오기 전까지 다층 퍼셉트론은 문자 인식을 비롯한 많은 응용 시스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차시에 공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서 중요한 분야인 기계학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의 개념과 동작 방식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심층신경망의 개념과 종류, 응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미래와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